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악관이 상호 관세를 앞두고 미국의 주요 수출, 무역, 적자국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네. 한국을 좀 대표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이슈가 왜 중요하냐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수출과 직관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장 동력 잃어가고 있잖아요. 소비 안 됩니다. 내수 잘 안 되거든요. 그나마 작년에 우리 GDP 성장률이 이끌었던 것이 수출이었는데 이 수출마저도 사실 만약에 막힌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무역 적자국으로 콕 집어서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 유럽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이제 관세에 대한 압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로 꼽았던 이유가요. 우리가 장사를 정말 잘했습니다. 미국 대상으로.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역 흑자액이요. 미국 대비해서 557억 달러 해서 81조 원을 우리가 미국 통해서 벌어들였거든요. 장사 잘했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는 적자국이 될 수밖에 없죠. 순위로 본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8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얘기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무역 적자국으로 콕 집어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는 향후 미국의 관세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환율 아니면 아마 부가세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의미를 본다 그러면 일단은 관세 부가성이 굉장히 관세가 부과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이미 철강은 25% 관세가 내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 다른 어떤 섹터에서도 이 아마 4월 2일 상호 관세 이제 발표할 텐데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압력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수출 기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오늘 좀 관련된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반도체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이유가 콕 집어갖고 무역 적자국 얘기했기 때문에 딱 영향 받는 게 딱 아까도 지금 나오고 있죠.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과 관세에 대해서 무역 적자 이유를 이제 들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에는 IT, 전자산업 이런 쪽들인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보면 한미 FTA도 아마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무역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아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한미 FTA 관련해서 이 한미 FTA를 개정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또 새롭게 대체할지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대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한미 FTA를 무조건 사실 개정이라든지 수정 보완도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는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지는 일단은 협정을 통해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1기 때 한미 FTA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재협정이 맺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수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 한미 FTA에 대해서 부분 수정을 할지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다른 협정 체계를 만들지 이거는 아마 미국 측에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카드를 우리는 확인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 안 건드리는 게 좋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워낙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미 흑자 폭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한미 FTA 이 무관세 장벽 거의 상품의 98%가 서로 무관세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굳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건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는 부담에 대해서 과도한 이제 미국이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필하고 있어서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이제 협정을 통해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풀어 나가야 될 아마 숙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관심이 되고 특히나 값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금입니다. 평론가님 손가락에 있는 금도 굉장히 잘 보여요. 금이 지금 골드뱅크 1조 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괜히 금이 오른다 그러니까 금반지를 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껴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금값이요. 국제 시세로 본다 그러면 트라이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야 이게 2,800달러 선 넘어갈까?
뭐 시장 전망치는 넘어간다 했는데 어느새 벌써 트라이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 지금 계속 국제 금값이 이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슈가 또 중요한 이유가 난 금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분간 지금 국제 시세로 본다 그러면 3,000달러 넘어섰는데 3,200달러 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투자은행들의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제 시세가 오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으면 굳이 팔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와 맞물려서 아까 말씀하셨던 금통장에 대한 이슈, 뭐 금통장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시중은행 골드뱅킹 잔액 추이가 나옵니다. 골드뱅킹은 은행 가갖고 돈을 넣어놓으면 그만큼의 금을 이제 매입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이 골드뱅킹 잔액 추이가요. 지금 9,534억 원이 이제는 거의 됐는데 이게 거의 1조 원이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게 5대 시중은행이 아니라 3대 시중은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것이 KB국민은행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신한이라든지 우리은행입니다. 여기서 지금 3대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이에요. 그래서 예. 다른 은행은 지금 안 팔고 있고 어쨌든 간에 1조 원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골드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기를 얻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또 아이러닉한 게 골드뱅킹은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골드바는 지금 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골드바가 인기가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품귀 현상 때문에 그래요. 없잖아요. 예, 없어요 시중에. 그러다 보니까 못 파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금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 높은지를 지금 알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 보시면서 이 뉴스 보시면서 나는 금 골드 있는데 집에 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급하지 않으면 굳이 팔 이유는 없다. 그래서 들고 가시다가 정말로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보니 계속 들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값에 관한 이야기도 해봤고 오늘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들에게 네. 좀 강도 높은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두고 삼성전자가 확실히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위기는 분명히 맞죠. 왜냐하면 위기를 본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연간 이익을 본다 그러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이제 반도체 부분입니다. 이게 DS 부분에서 15조 1천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동일한 기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3조 4천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반도체 부분이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제는 사실상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 보시면 주요 사업 시장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DS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TV,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 뭐 디지털 플랫폼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위기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파운드리 쪽인데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매출액이 안 나옵니다. 지금 뭐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이런 예. 얘기를 했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죠. 삼성다운 저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과거에 선대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의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 한마디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 이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거든요. 예. 이게 이거와 비슷하다 뉘앙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강하게 사실 이제는 임직원들에게 이제 어필을 했다. 그래서 리더십의 변화가 좀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이제는 약간 온화한 리더십 이런 게 이제는 사실 이 삼성 회장의 어떤 분위기라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는 좀 강한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재용 회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이제 느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교표 선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이병철 선대 회장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 사실을 알려달라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삼성전자가 D램을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도쿄 선언부터 시작해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이번에 이제는 이재용 회장의 선언까지 그래서 삼성의 변화가 이 회장들의 목소리 났을 때만큼 이제 변화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삼성은
어떻게 체질 개선이 될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관세 부과라든지 반도체법 보조금 폐지 뭐 이런 움직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의 테일러시에 대한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돈으로 본다 그러면 53조 원 이상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한 시에. 예. 사실상 그러면 이제는 그만큼의 우리가 보조금의 약속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약속된 보조금이 얼마냐 그러면 47억 4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 한 6조 9천억 원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가 일어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갑자기 이 보조금을 깎으려고 해요. 아예 없애진 못할 겁니다. 이게 상하원 의원 통과했기 때문에 뭐 트럼프 행정부의 뭐 단 말 한마디로 없애지는 못하고 이미 약속을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깎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되게 손해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압력을 지금 삼성전자가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아마 투자를 줄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압박도 있죠. 노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는 미국 시장에 계속적으로 투자라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투자를 늘려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보조금을 받아내야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적 전략에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제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 넘게 뛰면서 환율이 안정됐어요. 어느 정도의 이 삼성전자의 사실 경제적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경제계 분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정책적으로도 도움을 줄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나라 집값 관련해서도 좀 보자면 지난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네. 주춤했던 집값이 또 조금 올라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네. 집값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토제가 풀렸잖아요.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 집값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물론 7월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좋은 흐름은 분명히 이어갈 것이다 보여집니다. 이제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면 또 이제는 뭐 대출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는 아마 좀 막힐 수는 있어도 그래도 지금 일단은 상승세 이어간다. 지금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의 2월 평균 매매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액이 이미 2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 전체로 본다 그러면 한 14억, 12억 정도의 평균 매매 가격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용성이라 얘기하는 이제 준 보면은 뭐 인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용성도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들도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점차 서울 외곽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정말로 이 토제 해제로 인해서 이 서울 집값에 들썩이기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팩트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이젠 팩트가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3월 둘째 주 주간 가격표가 나왔는데 이 매매 변동률이 실제 나왔거든요. 이거 봤을 때 이 토제가 해제하기 전과 그다음에 후에 가격 지표를 봤더니 확실히 강남 상구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 점 봤을 때는 토제가 해제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잠상대청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잠실과 삼성과 대치와 청담 이 4대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매매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해제 전에 했을 때 평균 매매 가격이 27억 정도가 됐다 그러면 해제 후에는 평균 매매 가격이 28억 2천만 원 하면서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3.7% 상승했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는 문제가 거래량입니다. 지금 해제 전이 107건이었는데 해제 후에는요 거래 건수가 184건. 무려 퍼센트로 보면 7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강남 3구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고 그러면 강남 3구만 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마용성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 외곽이라 표현하는 이제 노도강, 금강구 쪽도 지금 주간 거래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해제 전과 해제 후를 봤을 때 이제는 마이너스였다가 이게 양수로 움직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노원 같은 경우가 0.02% 전주에 떨어졌다가 이제 3월 둘째 주에 와서는 이게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0% 됐고요. 그다음에 도봉 같은 경우가 0.06% 하락했다가 이게 3월 둘째 주는 0.01% 상승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서울 지역이 지금 하락세를 멈췄다라는 거죠. 이게 해서 토제가 분명히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다는 것은 뭐 이미 뭐 시장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토허제만
때문에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뭐 그쵸. 대출적인 부분도 있고 시기적인 것도 있는데 특히나 대출적인 측면에서 주담대 완화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 서울 집값에 들썩이는 이유가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토호제 해제가 조금 더 뒤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어떤 서울시의 또 아쉬운 본인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점이 지금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도 하고 올해 들어와서 대출 규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지금 대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담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움직일 타이밍에서 토호제까지 이제는 풀다 보니까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치를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2월 들어와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토호제까지 풀다 보니 더 자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환경, 금리 인하 시그널이 맞물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된다, 뭐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그 사이까지는 아마 계속적으로 상승 구간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아마 서울 외곽 중시부터 대출 규제가 있으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 외곽 지역부터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